빨래줄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계속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테오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막 화내시기 시작했고, 셀트리온도 참 왜 그러면 바이오가 부진하냐? 요번 3월 말이 다가가잖아요. 네.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면서 터졌습니다. 예, 끊임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기대했던 부분이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에코프롬이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수급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던 것이 사실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SS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피크 이후에 오히려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시그널. 이제 센 쪽이 많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최근에 보면 제가 2월 달 이후로 이제 쭉 2월 달에도 사실 재미 없었어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고는 그닥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왔고, 오히려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보로노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갔고, 이 종목들이 좀 쉴만하니까 또 이제 ETF 나오면서 또 받쳐주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왔고요. 대부분 좀 답보 상태. 그러니까 알테오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막 화내시기 시작했고, 저한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거의 바닥권에 왔다. 뭐 이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의 바닥. 인내심들이 보통 한 두세 달 빠지거나 기면 바닥이 나죠. 계속 흔히 빨래줄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계속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월 중순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그 지금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기술 수출이 안 나왔어요. 알테오젠도 근데 규모 때문에 오히려 빠졌죠. 그 기술 수출 나오고 나서. 대표님이 괜히 뭐 전이랑 비슷하다 그랬다가 괜히 얻어맞았고, 아니 잘해놓고 얻어맞은 격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기억에 되게 많이 터진 것 같은데 4월, 5월, 6월 이렇게 가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1, 2, 3월 달은 잘 안 터지는 달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2월 지나고 3월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건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는 이제 셀트리온, 최근 이제 진펜트라 이거 잘 팔린다.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이러면서 셀트리온만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이제 셀트리온도 참 흔한 말로 재수가 없는 게 좀 갈만하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주가가 제자리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 또 셀트리온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FDA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 요건을 완화해서 경쟁이 심화되냐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신약을 빨리빨리 낼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약들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진펜트라가 잘 팔리는 이슈,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약 개발 관련돼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시밀러나 국내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은 형성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황당했던 게 앱클론의 상승이었어요. 앱클론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의 환기 뭐 종목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딱지가 붙어서 계속 올라갔는데도 오히려 이제 그게 풀리고 나니까 빠져요. 근데 메지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얻어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 앱클론도 사실은 카티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부각을 좀 받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고, 메지온은 기대보다 좀 안 좋은 일이 발생되면서 급락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또 이제 메지온 대신에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냐? 코스닥 150에 뭐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들어가면 코스닥 150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럼 코스닥 150에 누가 들어갈 거냐? 거기에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그 종목이 이틀 동안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은 투자가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 기업이 이슈를 다 알아도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은 조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탑10 뭐 ETF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또 기술 액티브 펀드 하나 또 새로운 거 나온 거 있잖아요. ETF. 기술 이전 뭐 타이거에서 만든 거, 미래에서 만든 타이거 기술 이전 뭐 바이오 ETF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쏠리니까 좀 기다렸다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ETF도 초기에 투자하시면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ETF 왜 그러면 바이오가 부진하냐? 모멘텀이 없어요. 기술 수출도 안 나왔고,
미국의 시장 금리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전쟁도 터지고 그러니까 관심이 바이오까지 안 오는 거죠. 예전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쉬면 바이오로 막 자금이 몰렸는데 지금은 그쪽이 쉬면은 뭐 다른 쪽으로 가죠. 막 온기가 이제 퍼질 때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다시 또 뭐 조선도 들썩거리고 원전도 들썩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산도 들썩거렸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도 섹터였던 종목들이 강해지면 바이오 약간 수급이 좀 마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ETF들이 초반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라임 거랑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사 삼성하고 코엑트 저기 타임폴리오. 타임폴리오 타임폴리오랑 라임은 옛날 투자 전문회사였죠. 타임폴리오랑 이제 삼성이랑 그래서 내놨던 거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바이오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그 한화에서 만든 건 바이오 종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간다 생각해봤더니 그 매니저분이 바이오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IT로 돈을 많이 버셨던. 그러게요. 2차 전지 같은 건 들어가 있는데 그죠?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다음에 뜬금없이 성호전자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아예 바이오 ETF가 따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거 출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받쳐주는 역할은 하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 뭘 보셨냐면 ETF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전체가 다 밀리는 폭락장이 나올 때는 또 문제가 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와중에도 꾸준히 우상향했던 종목들이 제가 올해 JP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는 뭐였다. 신규 성장 코너는 하나밖에 없었죠. 신규 성장하는 거에 대한 mRNA 치료제. 이게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가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이렇게 제시된 거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인 올릭스, 뭐 알지노믹스, 뭐 ST팜 원료인데 이 정도는 주가들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또 뉴스로 보면 일라이릴리가 국내에다가 돈을 엄청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갑자기 죽었던 펩트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투자하겠냐? 결국엔 펩트론이랑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펩트론 때문에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나라의 바이오텍 회사들과 그 다음에 바이오 제조 능력 이런 것까지 봐서 투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또 시장도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거점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일라이릴리의 투자는 우리나라에 굳이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오 산업 전반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말이 다가가잖아요. 3월 20 며칠이면 아마 D&D 파마텍 메시 치료제 임상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뭐 한 4월 달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술 수출 안 했다는 거는 임상 결과 보고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는 D&D 파마텍 주목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릭스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올릭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미약품은 머크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가 임상 이상을 잘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비만 치료제는 또 한동안 관심이 있다가 지금 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D&D 파마텍과 한미약품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제는 키가 뭐냐? 지금 여긴 코스닥도 아니고 지금 코스피도 아니고 지금 그러게요. 애매하게 돼가지고 수급이 맞아요. 비어 있어요 지금. 맞아요. 좀 있으면 너 뭐 코스피 갈 거니까 그리고 코스닥에서 안 사주고. 네. 코스피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안 사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 없이 빠지는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호재가 나와도 별로 반응 안 하고 여기는 기술 수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임박하면 그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겠죠. 조금 아직 알테오젠 사신 분들은 너무 조바심 내시면 안 된다. 더 묵혀야 되는군요. 묵혀야 됩니다. 아니면 없는 분들은 이제 뭐 한두 주씩 사서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회사는 바뀐 게 없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추가 수출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올해 한 2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여기도 BBB 플랫폼 관련된 추가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 때문에 아직도 계속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최근엔 제일 좋습니다. 요 며칠은 20만 원 위에 안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오리온보다 시총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마일스톤 수치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파이프라인들도 계속 잘 임상이 돼가고 있다. 이게는 무슨 말이냐면 팔아놓은 약들이 지금 효자 노릇을 계속 해주고 있다. 예, 그리고 추가 기술들도 기대가 된다. 여기도 에임드 바이오 뭐 이런 이제 인투스의 프로티나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에피스 홀딩스랑 이제 기술 평가 계약 맺고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마무리 국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티나가.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것 중에 최근에 펩트론, 일라이릴리 관련돼서 여전히 좀 또 다시 주목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은 알테오젠, 리가캠, ABL, D&D 파마텍, 올릭스, 알지노믹스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는 올릭스, 알지노믹스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유전자 치료제가 가장 핫합니다. 지금 키워드 중에. 그래서 아예 그냥 유전자를 바꾸자, 뭐 유전자를 약간 치환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탑픽은 여전히 알테오젠이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차선호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D&D 파마텍이 좀 사고 한번 칠 것 같고 그냥 좀 모멘텀으로 포트에 뭐 한 1, 2% 정도 거래해 보실 만한 종목은 그냥 올릭스, 알지노믹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던 뭐 삼성이라든가 타임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네. ETF에 대한 편입 비중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삼성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무작정으로 포트 1위에 좀 편입되기보다는 일단 외형이 좀 작은 종목들이라든가 우리가 뭐 최소 뭐 코스닥 150 종목 이외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좀 돼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타임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베이비 뭐 전체 포트 비중 1, 2위에 좀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위주로 재편이 됐다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지수의 수익률을 좀 추정하고요.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종목에 대한 교체가 빠르게 이어지거나 일단 수익률을 철저한 뭐 수익률 성과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좀 기대해도 될 수 있겠고 다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삼성자산운용이 사실 하루 전에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답안지를 공개한 셈이 아니냐. 너무 중소형주에 대놓고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을 좀 이끄는 그게 좀 불공정 거래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어떤 전망들 좀 나왔다는 점. 근데 뭐 공교롭게도 해당되는 종목들에 너무 이제 수급이 네.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해프닝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사실 두 종의 액티브 ETF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면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했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답안지를 먼저 공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오프닝 같은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2차 전지 섹터의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구성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액티브 ETF의 편입 비중에서 상단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 물론 뭐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뭐 최상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단에 포트 비중을 좀 편입하고 있다. 이 점은 뭐 점진적으로 액티브 ETF의 이 편입량들이 증가되거나 좌수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 뭐 정확하게는 그에 따라서 유입되는 수급량만큼 오히려 패시브 자금이 좀 인입되는 그런 효과들은 지수의 어떤 종목의 어떤 주가 방어라든가 또는 주가의 어떤 상승에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수급 완충제를 좀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아주 보겠습니다. 네.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에코프로에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수급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던 것이 좀 사실인데요. 일단 이 액티브 ETF의 추정 수익률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유입 자금이 커져야 그만큼 좌수라든가 ETF의 유입량이 좀 더 커지면서 패시브 자금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효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당장 액티브 ETF가 출시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기를 뭐 바란다. 기대감을 크게 갖는다.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업황의 시그널이라든가 개별적인 어떤 기술력 부각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시장의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좀 상향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유럽도 중국산 이 배터리라든가 중국산 소재에 대한 역내 생산 기조를 좀 강화시킵니다. 전체 비중의 30%를 최소한 유럽산에서
유럽 안에서 만들고 있는 네. 소재라든가 배터리를 좀 적용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빔이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가동률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역내 생산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유럽 시장의 회복세, 그다음에 북미 시장이 피크 이후에 오히려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시그널, 이런 부분들은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전기차 캐즘의 시그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ESS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추가 ESS에 관련된 수주 계약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요. 네. 삼성 SDI도 북미형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란티스 합작법에 대한 이 낮아진 가동률을 ESS로 좀 전환했던 부분들이 올해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진다면, 일단 뭐 배터리셀이 전기차용 배터리셀에 대한 어떤 이 가동률이 굉장히 좀 떨어진 부분들은 작년부터 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ESS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또는 뭐 4680 배터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성과 부분들이 좀 집중된다면 이런 부분들 개별적 요인 안에서 주가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와 결부돼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승 관점에서 탄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독일이 1월 달에 이제 2년 만에 전기차 보조금 부활을 했습니다. 판매량 동향을 보니까 2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한 20에서 30%가량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영국이랑 최근에 이탈리아가 이 일부 인센티브를 좀 지급을 하면서요. 23% 그리고 30%대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단기적으로 좀 증가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유럽 시장 안에 전기차 보조금의 부활 움직임들이 빠르게 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럽 시장을 좀 중점으로, 또는 최근에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뭐 중국이 오히려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전기차의 침투율을 좀 확대시킨 영향이 유가의 어떤 상방 압력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제한적인, 뭐 그 영향이 좀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이라든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 친환경차 도입 부분들은 다시금 좀 검토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점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중순까지는 뭐 키로당 150위안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한 2월달 최고가가 제 기억에 한 180위안까지 좀 떨어졌다가 120에서 130위안대까지 평균 유지를 좀 했는데 3월달에 좀 소폭 좀 반등을 했고, 현재는 뭐 150위안대 뭐 잘 유지가 좀 되어 있는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에 관련된 가동률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뭐 리튬 가격에 대한 점진적인 상방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전 같이 뭐 키로당 뭐 500위안, 뭐 1000위안 이렇게 뭐 7, 800위안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아니지만 150위안을 좀 기점으로 보면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최소 200위안에서 한 250위안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여기에 양극재 출하량이 연동돼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 이익 개선 관점에서는 이전보다는 상당한 수익결을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뭐 실적 개선 키워드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키포인트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셀사를 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소재사 중에서 에코프로빔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회복률이 그리고 성장 기조가 명확하게 전환이 됐다는 점. 특히나 유럽의 역내 생산 비중에 관련된 의무 비중을 뭐 30% 정도에 대한 제한율을 좀 둔다면 유럽 안에 현지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사실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뭐 하반기에 좀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선반영될 수 있는 요건들, 뭐 수주 성과가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침체는 좀 아쉽지만 유럽 시장의 어떤 성장 기조는 리튬 가격의 점진적인 어떤 상향과 함께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리 양극 소재사 중에서 탑픽으로 보는 이유가 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최근에 음극재 관련된 노이즈가 뭐 큰 영향은 없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더 영향을 좀 받았던 이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액티브 ETF의 이 편입 상담 비율이 좀 높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수급 유입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